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포로와 우도기의 부상으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출전했습니다. 토트넘 축구에서 풀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했습니다. 울브즈는 쿠냐가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황희찬이 선발 복귀했습니다. 3백을 기반으로 한 울브즈 축구는 사이드 쪽을 넓게 사용하며 플레이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측면 수비가 중요했죠. 토트넘이 전방 압박할 때 울버햄튼은 3백을 통해서 탈압박을 합니다. 윙백들이 넓게 벌려주면서 사이드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림처럼 아잇누리가 공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에메르송은 누리를 냅둘 수 없으므로 자연스레 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에메르송 쪽 공간은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누리가 네투에게 공을 찔러주고 네투가 로메로와 1대1 상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 1대1 상황이 아닙니다. 센터백은 최종 수비이기 때문에 센터백과 1대1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토트넘에게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울버햄튼은 때에 따라 5백이 됩니다. 윙백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 때문에 포백 기반의 토트넘은 어려움을 겪은 장면이 종종 있었죠. 그리고 울브즈의 오닐 감독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한다는 걸 잘 이용합니다. 누리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토트넘은 선수 전체적으로 좁은 간격을 형성해서 센터백을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려놓고 압박합니다. 이때 우윙백 세메도는 완전히 사이드까지 벌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울버햄튼이 반대 전환만 될 수 있다면 토트넘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역습할 수 있죠. 세메도도 빠르고 충분히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닐 감독은 토트넘이 잘하는 전방 압박을 마음 편히 하지 못하게 했죠. 여러가지 장치들을 많이 준비해왔고 그것들이 경기 중에 계속 효과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도 순간적으로 울브즈 왼쪽에 3명의 선수가 계속 움직여주면서 토트넘의 측면을 파괴합니다. 누리가 2명을 달고 고메즈에게 주고 네투가 에메르송의 등 뒤로 돌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울버햄튼의 센터백인 토티 고메스도 공격 시에는 유기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팀을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역시 경기가 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슨이 내려와서 후방부터 플레이메이킹을 해줍니다. 비수마와 메디슨이 더블 피벗을 형성해주고 파페사르는 오른쪽 공간에서 에메르송과 뛰어다니며 공이 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울버햄튼은 5-2-3 형태로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의 풀백을 활용한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토트넘은 우도기가 그랬던 것처럼 벤 데이비스를 안쪽에 배치시켜 언제든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앞쪽 3톱의 디테일이 숨어있는데 수비할 때 황희찬과 네투는 남겨놓고 사라비아만 내립니다. 황희찬과 네투는 역습 시에 빠른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그냥 역습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 높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수행하는 울브즈입니다. 그러다 허용한 코너킥에서 큰 위기를 맞는 토트넘입니다.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에 로메로와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킬먼을 맞게 됩니다. 이때 손흥민 앞쪽에 주안 고메즈는 마크맨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킬먼을 손으로 잡으면서 공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메스를 잘 인식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킬먼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고메스 쪽으로 빨리 붙어줬을 텐데 손흥민은 자기 혼자 킬먼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킬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로메로와 손흥민이 소통을 했다면 충분히 고메스에게 마크맨을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메스는 깔끔한 헤더를 성공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제 아무리 비카리오여도 막기 힘든 공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0으로 울버햄튼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벤 데이비스가 우도기의 역할을 그대로 해봤지만 우도기만큼의 파괴력이나 공격성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오른쪽의 에메르송 역시 포로만큼의 다양성과 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두 명의 풀백으로 공격적인 변수를 만들었던 토트넘인데 이 1선발 듀오가 없으니 확실히 공격이 단조로웠습니다. 하프타임 이후에 변화를 줘야 하는 토트넘이었고 그 변화는 후반 극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로인으로 연결된 공을 히샬리송이 엉덩이를 아예 뒤쪽으로 빼면서 드러눕듯이 토티를 밀어내며 공을 잘 돌려줍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 등지기 능력이 많이 성장한 히샬리송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공이 우당탕탕하면서 쿨루셉스키에게 넘어가게 되고 쿨루셉스키가 침착하게 발을 뻗는 도슨을 제쳐내고 발끝으로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합니다. 이 공은 조세사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며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꼬발이라고 불렀는데 무튼 이 발끝 슈팅 선택이 상대 타이밍을 뺐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토트넘이 우도기를 이용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많이 먹힐 때는 포백 기반의 팀일 때가 많았습니다. 9라운드 풀럼전입니다. 우도기가 상대 센터백과 우풀백 사이 벌어진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죠.
그리고 풀럼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우도기를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포백 기반의 수비일 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처를 하는 느낌이죠. 근데 백스리 기반의 수비는 벤 데이비스가 오더라도 센터백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대1 매치 수비가 가능합니다. 아까 포백일 땐 토트넘이 행동하고 상대가 수습했죠. 이번엔 토트넘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상대가 대비가 완료된 그림이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와 1대1로 붙어 있고 이때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줍니다. 그때 상대 수비에 킬먼이 따라가게 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울브즈는 센터백 한 명이 더 남아있거든요. 도슨이 킬먼이 나간 자리를 채워주면 수비적인 안정감이 훨씬 늘어납니다. 물론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의 공격 퀄리티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도 있지만 울브즈 자체가 포백 기반이 아니고 3백 기반이기 때문에 나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던 겁니다. 이 경기가 앞으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많은 감독들에게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 백스리를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팀은 이 경기에서 얻어갈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토트넘이 이렇다 할 유효 슈팅 없이 경기가 진행되다가 코너킥 찬스를 맞습니다. 코너킥은 우리 팀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너킥을 걷어내고 밀고 나오는 울브즈에게 비수마의 공이 잘리며 역습을 당하는 토트넘입니다. 네투가 치고 달리는데 진짜 속도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맨시티를 홈에서 잡을 때도 네투의 치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투가 골라인 근처까지 치고 달려서 토트넘의 수비 3명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달려오는 선수에게 공을 줍니다. 그리고 고메스가 이 공을 잘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고메스의 오른발을 보시면 큰 스윙이 아니라 공을 끊어서 찹니다. 발바닥이 땅에 박힌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오는 패스를 스윙하려다가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끊어차는 슈팅 테크닉을 씀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공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수비하는 장면들, 역습에서의 마무리들을 보면 오늘 울브즈는 충분히 승리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토트넘은 실점 이후에 5명의 선수를 투입하며 수비 선수는 빼고 공격수들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많은 선수가 부상 복귀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건 좋지만 경기 전체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수만 바뀌고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갔죠. 경기는 2대1로 종료되며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잡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략 전술 싸움에서 오닐 감독이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공격에 대한 수비가 좋았고 전방 압박도 경기장을 넓게 쓰며 잘 대처했죠. 토트넘이 지금 사용하는 플랜 A는 공격적이고 템포도 빠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토트넘의 색깔을 만들었고 확실히 바꾼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부상 멤버들이 얼추 다 돌아왔으니 손흥민 원톱도 다시 한번 가동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더 높은 곳을 노린다면 그리고 내년에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며 여러 대회를 경험하고 싶은 팀이라면 이제는 플랜 B, C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